MC 내레이션 한국어.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아저씨가 쓰레기 안에서 자고 있어. 그 말 한마디로 평범했던 하루가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렸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서 세상을 뒤흔들 비밀이 드러날 줄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진실의 문을 엽니다. 1부 시장에서의 만남. 전설의 메아리 오전 10시. 서울 광장시장의 도시 냄새는 사뭇 달랐다. 기묘한 향수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발효된 김치탕, 매콤한 떡볶이김, 그리고 낡은 방수포 지붕 아래 축축한 돌에서 나는 희미한 사양이 뒤섞인 듯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선명한 붉은색 고추장, 녹색 상자에 담긴 신선한 허브, 보물처럼 쌓인 주황색 귤 등 색깔들이 서로 스며들었다. 마치 심벌즈처럼 서로 부딪히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상인은 판촉을 외치고 손님들은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흥정했다. 하지만 활기 넘치는 혼돈 속에서도 녹슨 장대 옆 구석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빛바랜 한복에 뼈만 남은 연약한 노부인이었다. 갈라지고 진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가락은 축 늘어진 시금치와 몇 개의 시든 무가 담긴 얕은 바구니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오래된 다리처럼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반항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게 3,000원이라고? 미친 할망구야?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바구니가 쓰러졌다. 세 남자가 그녀 위에 서 있었다. 깡패 같고 시끄럽고 젊음과 오만함에 취해 있었다. 그들은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었다. 한 명은 파가든 나무 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다른 한 명은 천블라인드를 획 잡아당겨 그녀의 지친 얼굴에 햇살을 비추게 했다. 짐 싸서 어디론가 가서 죽는 게 어때? 웃음소리. 잔혹하고 거침없는 웃음소리.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움직일 때까지. 근처에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천천히, 조용히.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종이컵을 마시며 전장 위에 앉아있는 매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백발은 뒤로 젖혀졌다. 셔츠 위에 단정하게 단추를 채워 잠근 재킷. 한쪽 팔에는 신문을 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존재는 현장의 공기를 빨아들였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로웠다. 세 명의 리더는 재밌다는 듯 낄낄거렸다. 할 말 있나, 할라버리?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때 번쩍였다. 손 하나가 깡패의 손목을 휘두르는 도중에 쳤다. 회전. 너무 빠른 발차기로 공기를 가르며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도 땅에 부딪혔다. 한 명은 생선술에 부딪혔고 다른 한 명은 쏟아진 고추장 위로 미끄러졌다. 5초 만에 끝났다. 그런데도 남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는 떨어진 채소들을 정확하고 경건하게 주워 여자의 바구니에 다시 넣고 손대지 않은 채 여전히 따뜻한 커피를 꺼냈다. 시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다. 상인들은 속삭였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한 남자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다. 지적인 눈빛과 여유로우면서도 경계하는 자세를 지닌 30대 남자 박민호는 두부 갑판대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임상연구원인 그는 미신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움직임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던 기억을 찔러댔다. 얼굴도, 이름도, 몸짓도, 상처도, 순간도.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노인이 걸어가며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사라지자 민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는 점심 도시락을 떨어뜨리고 휴대폰을 코트에 넣고 따라갔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어떤 전설은 태어나지 않는다.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지. 당신이라면 그 노파를 위해 나섰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따라와 주세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거예요. 두부, 과거의 실, 기억의 맛을 계속 읽을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회상두, 과거의 실, 추억의 향기 비좁은 골목을 돌아 들어가면 하노이 카페무라는 작은 간판이 보인다. 서울의 북적이는 소음과는 딴 세상처럼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창깬 오래된 커튼이 걸려 있었고 벽 한편엔 베트남 전통 그림이 빛바랜 색으로 걸려 있었다. 트인 총 손에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느린 드립 커피의 향이 공기 속에 녹아들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기억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강준에게 이곳은 은신처이자 성소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는 그냥 따라온 게 아니다. 뭔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끌었다. 저기요, 혹시 이 커피는 로부스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눈빛, 침착한 표정. 이강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베트남 중부에서 온 원두야. 직접 볶았지. 그 대화는 시작이었다. 둘은 한참을 커피향 속에 앉아 있었다. 말보다 침묵이 편안한 사이. 하지만 민우는 놓치지 않았다. 노인의 왼손 엄지에 있는 작은 흉터, 그리고 주머니에서 슬쩍 나오는 낡은 라이터, 희미한 국방색 페인트.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선생님은 군인이셨나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곤 천천히 말없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이강준, 베트남의 푸른 언덕, 그리고 아이 하나를 안고 뛰는 모습이 있었다. 1968년 베트남 중부. 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단 하나 빼고는. 그는 낡은 헝겊 조각을 꺼냈다. 불에 그을린 작은 인형의 반쪽, 그리고 민우의 표정이 멈췄다. 그의 지갑 속에도 같은 조각이 있었다. 설마 그 아이가.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두 사람 사이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지만 그 조각 인형이, 그 하나가 모든 퍼즐을 연결시켰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이 이야기 속 이강준처럼 당신은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무언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혹은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전쟁 속 기억과 상처로 이어집니다. 준비되셨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편 회상 3. 전쟁의 기억. 한 병사의 맹세를 계속 써드릴게요. 회상 3. 전쟁의 기억.
한 병사의 맹세 3.1 전장의 현장 불타는 마을 1968년 3월 베트남 중부 짙은 새벽 안개 속에서 마을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과 포탄 소리 그리고 불길이 하늘을 갈랐다. 이강준 중사는 22살의 젊은 군인이었다. 두려움을 숨기려 애썼지만 눈앞에서 무너지는 집들,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여인들. 전쟁은 그 어떤 훈련보다 잔혹했다. 그는 작전 명령을 거부하고 곧장 민가로 달렸다. 모래와 피, 연기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그는 한 손에 총, 한 손에 아이를 들고 뛰었다. 거긴 안 돼요. 거긴 포격 지역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있어. 이강준은 불길을 헤치고 달렸다. 작은 움막 속 한 가족이 떨고 있었다. 엄마는 몸으로 두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고 아버지는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당신들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포탄 하나가 지붕을 찢으며 떨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고 이강준은 눈을 떴을 때 피범벅이 된 인형 반쪽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그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부모는 사라졌다. 3.2 상처와 기억. 인형의 반쪽 그 후. 전투는 끝났지만 이강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 인형 반쪽을 가슴팍에 품고 다녔다. 매일 밤 그날의 꿈을 꿨다. 그 아이는 살아남았을까?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 인형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죄였고 약속이자 희망이었다. 3.3 반전의 여운, 다시 이어지는 운명 화면은 다시 현재 서울의 하노이 카페로 돌아온다. 민우는 말없이 자신의 지갑 속 반쪽 인형을 꺼냈다. 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졌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였구나. 전쟁은 수많은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어떤 약속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계속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다음 편 회상 내 진실의 발견 두 인생의 교차로를 이어서 써드릴게요. 회상사 진실의 발견 두 인생의 교차로 4.1 쓰러짐 예고 없는 이별 그날 아침 하노이 카페의 커피 향은 유난히 짙었다. 노인 이강준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베트남 음악을 듣고 있었다. 민우는 두 손에 자료를 들고 다가가려던 찰나. 텅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이강준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고꾸라졌다. 눈이 감긴 얼굴엔 고통보다 지친 평화가 스며 있었다. 할아버지? 민우는 단숨에 달려가 심박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스쳐간 건 자신이 개발 중이던 혈전 치료제였다. 아직 허가도 받지 못한 실험 단계에 있는 약물. 그러나 주저할 시간은 없었다. 부디 이게 통하길. 민우는 약을 투여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그의 손은 이강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4.2 비밀의 노트, 숨겨진 기억의 조각들. 며칠 후 병실 한켠에서 민우는 노인의 낡은 가방을 펼쳤다. 거기엔 수십 년 된 노트가 있었다. 작전명 1968 폭라이. 날짜와 함께 적힌 짧은 글귀들. 그리고 그 아래엔 시처럼 쓰인 단어들. 하늘은 불타고 아이는 울고 나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한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 한 장.
초점이 흐린 채로 찍힌 젊은 이강준의 모습, 그의 품에 안긴 작은 남자아이. 그 아이의 손엔 반쪽 인형이 들려 있었다. 4.3 감정의 폭발, 운명이 드러나는 순간 민우호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거기엔 그와 똑같은 인형 반쪽이 있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는 인형 두 조각을 맞춰보았다.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실밥 하나까지도. 설마 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거야? 그는 조용히 병상 옆에 앉았다. 잠에서 막 깨어난 노인은 그 인형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가가 떨렸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다. 그 손을 민우는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이제 찾았구나. 과거의 비극은 현재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두 세대의 고통은 한순간의 진실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이 감동적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떠올랐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하신다면 다음 편 회상옷이 치유의 여정, 새로운 삶의 시작도 바로 이어서 써드릴게요. 원하시면 말씀만 해주세요. 회상 5. 치유의 여정, 새로운 삶의 시작 5점. 1. 같은 지붕 아래. 작은 일상이 피어나는 집. 이강준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민우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민우는 노인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였고 노인은 조용히 식탁 너머로 신문을 넘겼다. 낮에는 베란다에 함께 앉아 베트남의 전통 민요를 들으며 햇살을 맞았다. 그때 나는 너를 지켜야만 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밤이 되면 민우호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반쪽 인형이 하나로 맞춰진 채 놓여있는 걸 확인하고 잠들었다. 그 인형은 이제 두 사람의 공통된 시간, 상처, 그리고 치유를 상징했다. 5월 20일 감정과 과학의 교차점. 진짜 치유란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호는 더 깊이 생각했다. 과연 인간을 치유하는 건 무엇일까? 약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그는 연구소에 복귀하면서 자신의 연구에 감정 기반 회복이라는 개념을 덧붙였다. 단지 약으로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상처를 이해하고 껴안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는 과학과 사랑, 그 경계 위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강준 역시 달라졌다. 한때 전쟁의 그림자에 갇혀 있던 그는 이제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를 되찾았다. 정원에서 화분을 손질하며 그는 종종 민우호에게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단지 아픔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살아낸 인간의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였다. 여러분이 민우호였다면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찾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 회상 6. 베트남의 마지막 여행. 운명의 원을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거기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이야기는 진정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회상 6. 베트남의 마지막 여행. 운명의 원 6.1. 풍라이 마을의 바람소리. 이강준과 민우는 함께 베트남으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뜨거운 햇살과 낯선 듯 익숙한 땅의 냄새가 그들을 감쌌다.
풍라이 마을은 작고 조용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들과 논두렁 사이를 부는 바람엔 전쟁의 기억과 시간이 스며들어 있었다. 여기가 그날 그곳이었구나. 이강준의 눈동자에 수십 년 전 불길 속 마을이 겹쳐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김, 대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노인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했지만 그 아래에는 잊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었다. 6.2 기억을 지닌 사람들, 그들이 마을 회관을 찾았을 때 한 노파가 조용히 다가왔다. 당신 혹시 그때 그 군인이요? 그녀는 10살 소녀였던 과거를 기억했다. 폭격 속에서 자신을 안고 뛰어가던 젊은 한국 군인의 눈빛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강준의 이름은 기억보다 깊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한 남자는 눈물 젖은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존경해 마지 않던 이 사람은 단지 누군가의 구세주가 아니라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낸 빛이었다. 6.3 마지막 퍼즐. 인형의 조각 민우는 품에서 인형의 절반을 꺼냈다. 이강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간직해온 나머지 조각을 꺼냈다. 두 조각이 만나 하나의 인형이 완성되는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했고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렸다. 그 인형은 단지 장난감이 아니었다. 시간, 상처, 희망, 그리고 인연을 잇는 고리. 6월 4일 진심이 남기는 것 마을 사람들과의 마지막 밤, 작은 제사가 열렸다.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등불이 밝혀지고 이강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작은 돌비석을 세웠다. 그 위엔 단 한 줄의 문구가 새겨졌다. 용기는 때로 말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6.5 미래를 잇는 약속 민우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베트남 한국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이강준의 이름은 그 첫 번째 명예 기부자로 올라갔다. 그는 이제 단지 과학자가 아닌 기억을 잇고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연결되어야 할 조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정을 세상에 전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이 이야기의 숨결이 됩니다. 끝.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영웅은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이들입니다.